안녕하세요.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낮에 급격하게 태양이 나타나셨습니다. 태양이 나인지 내가 태양인지 모르게 눈이 부셨습니다. 이 에너지가 부딪힌 현상을 가지고 바로 너가 나야? 내가 너야. 자, 감사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는 나 자신, 다이아 크리스탈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감사와 축복을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유튜버 중에 고객님들의 돈을 어마어마 만지고 계시는 천 대표님이라고 북튜버 중에 왕 북튜버세요. 30억 원 이상 누적 투자금을 유치하고 700억 원 이상 고객 자금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두물머리의 창업자이자 300만 뷰 이상 누적 뷰를 돌파한 유튜버 천영록님께서 내신 책 부의 확장입니다. 부의 확장은요, 나와 세상의 부를 연결하는 법, 그런 것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부의 확장을 가지고 부의 연결이라 말씀하시는 데서 제가 딱 나와 같은 무언가를 연결이 된 나 자신을 느꼈고, 이 부의 확장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말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인지, 어떤 돈의 IQ를 정말 이용하고 있는 나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한순간에 망해 자산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 또한 현재 자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과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자산 100만 원에서 시작해 10억 원으로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가 먼저 목표치에 도달할까? 당연히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버는가에 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가 가진 자산은 비록 100만 원이지만 그는 10억 원으로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에 오를 티켓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당신에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의 자산 증식 속도는 절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돈을 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이 곧 면죄부가 되어서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곧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돈을 번다라는 말은 당신을 안심하게 만든다. 근로소득은 더하기지만 투자는 곱하기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자산을 조금씩 더해갈 수 있지만 투자를 하면 전체 자산이 곱절로 늘어난다. 우리는 모든 자산이 거듭 곱해지는 속도가 자신의 근로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기를 바란다.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재산이 알아서 돈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곱셈인가다. 나의 자산 곱하기 그 무엇은 부다. 단지 돈이 많으면 이 공식에서 유리해질까? 누군가는 곱셈의 영역에서 1.5를 곱하고 누군가는 3을 곱하고 누군가는 5를 곱한다.
현재 돈이 얼마 있든 상관없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산이 얼마건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 곱셈의 영역에는 많은 기법이 요구되는데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가 돈에 대한 IQ를 길러야 하는 곧 그 이유다. 한 우물을 깊이 파던 시대가 있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집중력을 다 쏟아 부어야만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어떤 분야에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 집중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일 뿐 한 우물 밖에 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연결망. 오늘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인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순수한 노력의 양과 기세로 성공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성공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고 필승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지만 두 가지 이상을 갖춘다면 큰 부자가 된다. 돈은 거미줄처럼 세상에 연결망을 만들어 놓았다.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연결망이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누군가는 그런 것 따위 세상에 없는 것 마냥 살아간다. 누군가는 살아남기고 누군가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남기는 사람들, 즉 돈의 연결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능하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노하우, 지식과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유리할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요리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정작 요리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의 확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요리 사업가와 요리 전문가는 이렇게 나뉜다. 혼자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무엇이 자원인지 분별하려 노력한다.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하려 노력한다. 찾은 자원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려 노력한다. 자신의 분야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확장하려 노력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과 바깥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데 능하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빌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연결된 사람인가? 단절된 사람인가? 연결은 통한다는 의미다.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창조의 순간,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연결되는 깨달음의 순간, 가치가 사람에게 연결되는 창업의 순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인맥의 순간, 이 모두가 통하는 순간이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 익숙한 것을 하는 게 편하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동질감을 확인한다. 어떤 연결을 원하시나요? 좋은 연결이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으로 향하게 합니다. 연결 자체를 하나의 지향점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환경과 기회가 색다르게 보일 거예요. 연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연결입니다. 3년 후의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오늘의 나에게 자산을 물려줄 과거의 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완전 좋겠죠. 그게 오늘의 내가 30년 뒤의 나에게 전할 메시지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도박이나 다를 바 없는 매우 위험한 투자에 도전한다. 원리 원칙을 따르는 투자는 어쩐지 시시해 보이고 3, 4년 후의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달이면 그나마 덜 조급한 축에 속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당장 내일 돈을 벌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만 집중한다. 기대라지만 공짜 심보일 뿐이다. 나도 이런 조급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심리를 철저히 떨쳐낸 때에야 돈이 벌렸다. 어디 나쁜 일이야? 훗날 돌아보니 내 모든 후배들이나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렇게 순진한 기대로 투자를 시작한다. 결과는 당연히 안 좋다. 왜 이렇게 근시안적일까?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후의 성공이 눈앞의 성공보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3년은 너무나 먼 미래다. 눈앞에는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 존재한다. 부자와 보통 사람이 가장 다른 점은 내일의 나와 오늘의 자신을 연결해서 사고할 줄 안다는 것에 있다. 이 행동에는 중요한 장치가 숨어 있다. 바로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단언컨대 부자들은 내일의 나를 사랑한다. 미래의 자신과 심리적으로 친하다. 투자란 내일의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동이다. 부자들은 어제의 행동으로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음을 잘 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어쩌면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운이 있었건 없었던 그것은 지난 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어제와 오늘이 또다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그 믿음 자체가 희한하게 선순환을 만든다. 그것이 곧 자신의 삶에 대한 오너십, 주인의식이다. 책임감 강한 사람이란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모두 책임지려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멘토들에게 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 특히 금전적인 책임감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오늘에서 내일로 보낸 돈은 불어나 도착하는데 10년 후로 보낸 돈은 복리의 법칙에 의해 훨씬 크게 불어난다. 그렇게 선물이 불공정하게 부풀어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차 더욱 불공정해진다. 지금 모은 100만 원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100만 원은 아니다. 어떤 장치를 더하느냐에 따라 200만 원도 1000만 원도 될 수가 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10년 후를 위해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려 한다. 10년 후에도 자신의 삶이 이어져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아가 10년 후에 훨씬 부유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진짜 기술에는 간절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수록 동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을수록 보다 높은 무형 자산적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따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산을 한자어로 풀면 재산, 재물자의 나을 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물이 되었다는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재물을 낳아주는 무엇이란 미래적 의미도 있다. 무형 자산도 마찬가지.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재산을, 재물을 낳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무형의 가치들은 결국 취미생활이다. 무형 자산 중에서도 개인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자산이다. 당신의 유형 자산이 오늘 모조리 사라져도 낯선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직업을 당장 잃어도 당신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자산이다. 근로기술의 가치는 상대방이 느끼는 고마움의 크기에 비례한다. 가치가 높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고마워한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기술일수록 무형 자산적 가치가 높은 것이다. 영상 컨텐츠 만들어 공유하고 수억 원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 영상 컨텐츠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익이 학력도 좋고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지만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재미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대가다. 반면에 몇 년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고생하여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영상 컨텐츠 몇 개를 공유한 사람들보다 더 적은 수익을 내 그야말로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 돈을 얻는 것이 아니다. 더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다면 더 큰 돈을 거머쥘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이치다. 스펜서 존슨의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것은 자신의 직업 가치가 어느 날 하락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누가 왜 옮겼는지 궁금해하며
계속 그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애초에 자신이 가진 기술의 고객 가치나 희소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책은 잘 설명하고 있다. 신용은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신용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연결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매일 일어난다. 누구나 자신의 신용에 따라 돈이나 자원을 빌릴 수가 있다. 신용 등급에 따라 같은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달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달라진다. 한 사람의 신용이 심한 경우 수천억 원의 레버리지를 만들기도 한다. 똑같이 알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밥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라스베이거스를 건설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신용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묻는다. 대출이 부담스럽고 무섭지 않느냐고. 그러면 사업가들은 반문한다.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인데, 그래서 가진 돈이 없어도 큰일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멋진 상황을 왜 무서워하냐고 말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레버리지인가. 성공한 사업가들을 한결같이 더 빌릴 수만 있다면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남의 돈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그 기묘함, 그 묘한 구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용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은 유무형의 자산을 빌릴 수 있는 어떤 평판인데 이는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다. 믿을만하다고 평하면 신용이 생기는 것이고 믿지 못하겠다고 평하면 신용이 없는 것이다. 신용이란 그 사람의 인상, 인품, 행동거지, 가능성, 가치관, 기술, 업무 강도, 윤리의식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보는 지표인 셈이다.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할까? 나도 어릴 적 어느 여린 아이처럼 좋은 물건을 가지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단지 그 물건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만도 아니었다. 무언가 자존감을 채워줄 만한 같은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 물건이 있으면 조금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 저 물건이 있으면 조금 더 주목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 물건 없이는 내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같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울감마저 몰려왔다. 이런 점을 마케터들은 알고 있다.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치기마저도 모두 이용하고 있다. 끝없이 광고를 틀어 결핍을 강조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건드린다. 당신을 이렇게 만만하게 봤다면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버드의 학내 서점에서 책을 사들고 나온 학생들에게 책값이 기억나는지 물어보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카드로 계산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을 못했고 현금으로 계산한 사람은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사람은 이별과 상실을 싫어한다. 돈과도 이별하는 것을 싫어한다. 따끔한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유난히 기억을 더 잘하는 것이다. 카드는 내 손을 떠나 다시 온전한 형태로 내 손에 들어온다. 당장의 상실감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역시 뛰어난 마케터의 최면 장치이다. 절제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사랑스러운 돈이 내 곁을 떠날 때를 일일이 생각하고 아파하는 것이다. 눈 딱 감고 지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불을 거머쥔 사람들은 소비가 주는 기쁨이 짧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쥔 자들이 소비를 부추긴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렇기에 부자들일수록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부자들이 작은 돈도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자본주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쓰지 않을 돈이라 해도 자신에게 모이게 만든다. 모아두면 더 큰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다는 것은 수십 수백 가지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졌다는 의미다. 리스크가 행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좋다. 리스크를 100번 볼 바엔 직접 투입한 한 번의 리스크를 경험해보라.
기회를 보기 위해 집중하고 기회 앞에서 협상을 완수한다는 것은 점점 자신의 무형 자산과 세상의 유형 자산이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그 증거다. 이 모든 과정이 능숙해질 때 비로소 연결체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 능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실수하고 착각하며 기회를 놓치는 이 모든 과정은 냉정히 보자면 실패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실패는 능숙함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자 성공을 위한 초석이므로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무조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패는 능숙함과 성공을 위한 재료지만 쓰기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실패가 득이 되는 실패일까? 또 어떠한 실패가 능숙함을 만드는 실패일까? 그것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한다. 리스크를 다루는 능력과 성공 사이에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무형 자산의 상당수는 리스크를 감수를 통해 개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을 얻기 위해선 무리를 해서라도 말한 바를 이행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고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만들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외치고 좋은 투자자는 리스크를 받아들이라고 외친다. 오직 부모님과 선생님들만이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길로 가라고 가르친다. 리스크를 피한다는 것은 지금의 안정은 보장해주지만 결국 더 나은 내가 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리스크에 따라 행동의 깊이가 달라진다. 매일 운전해서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에 의존만 하면 길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지면 낯선 거리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반면 내비게이션이 아닌 스스로의 시청각으로 목적지를 찾아야 하면 이 길이 그렇게 또렷하게 떠오른다. 반면 조수석에 앉아 늘 그 길을 보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길에 대해 거의 학습하지 못한다. 결국 운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란 단순한 행동이 성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야 하는 리스크를 누가 인지하느냐에 따라 성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왜 없겠는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경제권을 전부 가져간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 특징은 경제권이 없는 사람이 경제관념이 떨어지고 경제권이 있는 사람이 급격히 성숙해지는 현상이다. 인간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비교해가며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인지되지 않는 리스크에는 긴장감이 없다. 긴장감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고민도 없고 학습이 없게 된다.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리스크에 중독이 된다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무조건 피하고 싶은 그 위험 요소들을 이 부자들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걸까요? 결국 성장하고 싶다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을수록 좋겠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일이 잘 된다는 사람도 봤다. 직원이 많으면 더 크게 성장하는 사장도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런 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 리스크란 바로 그 자체로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동력인 셈이다. 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창조 행위다. 새롭고도 멋진 이 길은 너무나 많은 행동을 필요로 한다. 무형 자산을 개발하는 것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가치와 행동을 이야기했다. 이 장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고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4단계로 분할해서 사고하라. 실행력을 높이는 사고법의 핵심은 분할이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도 토막내서 작은 단위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내게 당면한 큰 과제나 해결돼야 하는 큰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항상 4단계로 과제나 문제를 조각내어 사고한다. 통찰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익히며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각자 통찰, 전략, 전술, 행동의 영역이다.
이것을 앞글자를 따서 합쳐 부르기 쉽게 인스타 프레임워크라고 말한다. 통찰이란 이 복잡한 세상의 연결고리들을 있는 그대로 크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다.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즉 인과관계의 고리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는 작업이다. 당신이 속해 있는 세상과 산업,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략을 짤 것도 없다. 무조건 빨리, 많이 배워서 통찰하는 게 우선이다. 세상은 신용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신용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라든가 이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규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찰은 세상을 읽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강연을 듣거나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대체로 통찰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지도를 펼쳐 지형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본 적 없는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렵죠. 여기가 아니네를 반복하며 이미 지나간 길을 오가길 반복하며 몸은 고생하는데 빨리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설사 지도를 가졌다 해도 오래된 지도이거나 잘못 표기된 지도를 가져도 문제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통찰이 소비자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니즈까지 감지한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답니다. 대신 훨씬 세밀한 통찰의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명품 같은 디자인과 압도적인 편리함입니다. 이것이 잡스의 통찰, 그가 가진 세상을 읽는 지도입니다. 유무형 자산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형 자산의 본질이 어떻고 무형 자산의 본질이 어떠한지 통찰력 있게 파악해야 그 이후에 연결의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전략은 장기적 목표 설정이고 전략은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만의 통찰에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수십 일이 걸리는 해상이나 육상 운송기간이 당연하던 시절 거기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던 한 기업가가 이런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택배를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한 금액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비행기 값은 나올 거라는 계산으로 항공 택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말렸고 심지어 대학 교수는 그의 사업을 평가절하하며 C+ 학점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바라본 통찰과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페덱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번 기업이나 투자자를 보며 나도 저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 내가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란 말이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행동하기만 했어도 나도 저런 부자가 됐을 텐데 하며 웃으며 자신의 통찰이라도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실행이 전부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수십조 원의 가치를 자랑하는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투자를 받은 그 일화 스타트업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데 전설적인 투자자로 군림하는 폴 그레이엄이 이 에어비앤비의 사업 모델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남의 집에서 자는 미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냐며 투자를 안 할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이 초창기 카드 빚에 시달릴 정도로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는 투자를 했습니다. 실행력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발품을 팔고 손발을 쉼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끈기를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성공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알던 세일즈 팀의 선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들 2배의 영업을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3번 치기도 했고 헝그리한 근성으로 오로지 발품으로만 대성했습니다. 그가 영업을 시작하던 30살 무렵 등산을 좋아한다는 고객사 임원 집 앞에서 새벽부터 등산복 차림으로 기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해도 뜨기 전에 새까만 밤 새벽에 집을 나오는 그 임원을 만나 자신을 소개하고 등산에 동행하고 싶다고 하자 난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젊은 놈이 완전히 옛날식 구닥다리 영업을 하고 있냐며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 선배의 반응은 그 고객은 포기하고 그 다음 주엔 다른 고객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객을 감동시켜서 많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면박 좀 당했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겁니다. 전략은 단순했지만 실행은 초인적입니다. 엄밀히 말해 실행력은 부지런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주님들 지금 천영록 대표님 그리고 제갈현열 대표님 지으신 부의 확장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셨죠?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고, 그리고 미래에 정말 나를 존중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 그런 마음으로 미래의 나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이 위대한 통찰을 그녀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우주 전체가 기적방송국과 함께 우리 우주님들이 성장해 나가는 하루하루 발판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평소에 몰랐던 뜨거운 설렘이 느껴진다는 혹자가 있는데 바로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다 해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매 순간 살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우주님들 제 낭독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24시간 사랑과 축복 감사를 송출하는 기적 방송국이었기에 여러분에게 끝없는 열정과 사랑 송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